총소리가 울렸습니다. 15살 저는 처형장 기둥에 묶인 채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죠. 눈을 떴을 때 저는 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 탄광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어둠 속에서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3년 전 제 눈앞에서 끌려가 처형당한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살아있다는 안도보다 먼저 찾아온 건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있는지 알게 된 순간 저는 차라리 총에 맞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선택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택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서, 14살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을 외곽에 있는 기계 공장에서 선방공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인민반장을 맡고 계셨죠.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공장 모범 노동자로 이름이 올랐고 어머니는 인민반 회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아래에서 밥을 먹고 충성의 노래를 부르며 잠이 드는 것이 우리 집의 일상이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성적이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어요. 소년단 활동을 열심히 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며 방과 후에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도와 밥을 짓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죠. 친구들과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고 겨울이면 언 논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어요. 정말 평범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때면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그 주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퇴근 후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쓸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말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인민반 일을 마치고 오시면 이웃집 이야기, 배급소 이야기, 시장 이야기를 쏟아놓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밥을 먹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아무렇지 않은 하루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감자를 삶았고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숙제를 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어머니가 이불을 펴주셨고 저는 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서늘했지만 이불 속은 따뜻했어요. 눈이 감겨오던 그 순간까지도 내일이 오늘과 다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떠졌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둔탁한 엔진 소리가 집 앞에서 멈추는 것이 느껴졌고 이어서 거친 발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왔죠.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어요. 그것은 평소의 심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보이브라는 세 글자가 제 머릿속에 박힌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팔을 비틀어 잡았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신발을 신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친 채 마당으로 끌려나갔어요.
차가운 흙바닥이 맨발에 닿았고 그 차가움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검은 트럭 앞에 아버지가 먼저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제가 알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가의 주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죠. 공포도 분노도 아닌 체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트럭 위로 올려진 순간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엌 창문에 남아있던 희미한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그것이 제가 본 우리 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트럭은 며칠을 달렸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졌고 트럭 안은 캔버스 천으로 둘러싸여 바깥이 보이지 않았죠. 차 안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팔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트럭의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중간에 앉은 남자들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너머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끔 트럭이 심하게 흔들릴 때면 아버지 쪽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왜 끌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어머니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짓 속에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깨어있는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트럭이 멈추었을 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캔버스 천이 거치자 눈이 아플 정도로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며칠간 어둠에 갇혀있던 눈이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시야가 돌아왔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양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 위에 감긴 가시철사가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세워졌어요. 양쪽에 감시탑이 서 있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아버지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아버지가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살려면 조용히 하라고 귓속에 대고 말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철문이 닫히면서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철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깡마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생기도 없었죠. 걸어다니는 시체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14살의 저는 그 표현을 그때 알지 못했어요.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섭다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 심장을 누군가 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압박, 숨을 쉬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 감정은 단 하루도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종소리가 아니었어요. 간수가 막사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기상 신호였죠.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곳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흙바닥의 감촉이 매번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5분 안에 막사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세수도 양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죠. 줄을 선 채 인원 점호를 받았고 한 명이라도 늦으면 전원이 벌을 받았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1시간을 버티는 것이었죠. 간단해 보이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몸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탄광으로 향했어요. 어른들과 같은 탄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4살이라고 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좁은 갱도를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었고 천장이 너무 낮아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구간도 있었어요. 곡괭이를 들고 바위를 깨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나왔으며 피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곡괭이를 잡아야 했죠. 어머니는 저와 같은 갱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갱도 안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머니는 자신의 물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제가 거절하면 화를 내셨죠. 마셔 라는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시는 어머니의 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어머니의 어깨뼈가 옷 위로 도드라져 보였고 걸음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식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루에 2번 주어졌습니다. 옥수수 죽 한 그릇이었어요. 죽이라기보다는 옥수수 가루를 물에 푼 것에 가까웠죠. 그릇을 받아들면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한 것이었어요. 먹지 못하면 다음날 갱도에서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었죠. 쓰러진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날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았을 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나무 침상 위에 얇은 거적을 깔고 누웠어요. 이불은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체온으로 버텨야 했죠. 어머니와 등을 맞대고 누우면 어머니의 척추뼈가 등에 닿았어요.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어머니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나무 들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 걸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날이 올까 하고 말이에요. 대답은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하고 매일 밤 같은 침묵만 돌아왔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수용소에는 봄이 없었어요. 여름이 왔지만 갱도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계절을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었죠. 슬픔도 분노도 희망도 전부 버려야 했어요. 감정이 남아있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4살에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수용소가 제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호 후 탄광으로 향하는 대신 운동장에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체 수감자가 집합하라는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운동장 한가운데 나무 기둥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것이었어요. 기둥 앞에는 흙이 새로 파헤쳐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기둥을 바라보았어요. 기둥에 밧줄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 사람이 끌려 나왔어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죠. 양쪽에서 군인들이 팔을 잡고 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자의 발이 땅에 끌리며 흙먼지가 일었어요. 그들이 기둥에 묶이는 동안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죄로 처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반혁명 분자, 배신자, 인민의 적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졌죠. 그 단어들이 운동장에 메아리 쳤고 수백 명의 수감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기둥에 묶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30일 수도 20살일 수도 있었죠. 수용소에서는 나이를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어요. 이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죽음이 곧 자유라는 표정이었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이 동시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저의 귀를 뚫고 뇌를 관통하고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2 사람의 몸이 뒤로 꺾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축 늘어졌죠. 기둥에 묶인 밧줄만이 그들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가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색이 회색 흙 위에 번져갔죠.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곳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똑바로 보라는 듯이 저를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눈이 보였어요. 총소리가 귓속에서 반복되었죠. 기둥을 타고 흘러내리던 피의 색깔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괜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평생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갱도에서 일할 때
어머니의 곡괭이질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저보다 빠르게 바위를 깨던 어머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곡괭이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갱도의 먼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는 기침 끝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숨기려 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재빨리 바닥에 뱉고 흙으로 덮었어요. 제가 볼까봐 고개를 돌리셨죠. 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했을 뿐이었어요. 모른 척 하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날은 유독 갱도 깊은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먼지가 숨을 틔울 틈도 없이 빽빽했고 랜턴 불빛마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죠. 어머니는 제 옆에서 바위를 깨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치는 힘이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곡괭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 핏기가 전혀 없었죠.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았어요.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 했지만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곡괭이를 던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자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죠.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병사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명의 수감자가 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갱도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간수가 막았습니다. 너는 일해야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어머니가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갱도의 어둠 속으로 들것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적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어머니는 병사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옆 침상의 아주머니에게 병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물어보았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사 앞을 서성였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돌아갔어요. 병사는 수용소 끝자락에 있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간수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일축당했어요.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매일 같은 거절을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막사에서 같이 지내던 언니 한 명이 어느 날 밤 제 옆에 와 앉았어요. 그 언니는 이곳에 3년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사에 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거적의 얼굴을 묶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문 채 온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병사로 간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사 앞을 서성이는 것도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죠. 간수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다시 한번 얼씬거리면 독방에 넣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작업이 끝난 후 먼 길을 돌아서 병사 뒤쪽으로 갔습니다. 건물 뒷벽에 바짝 붙어서 귀를 대보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같은 막사에서 지내던 순옥 언니가 어느 날 밤 제 곁으로 왔습니다. 순옥 언니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 중 유일하게 눈에 생기가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21살이라고 했지만 30이 넘어 보였죠. 수용소가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옆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보았느냐고 물었죠.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았다고 했어요. 수용소 안쪽 깊은 곳, 일반 수감자들은 갈 수 없는 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지난주 간수의 심부름으로 그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용소 안쪽 깊은 곳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왜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지 순옥 언니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언니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옷차림이 달랐다고 했어요. 수감자들이 입는 회색 옷이 아니라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수감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말을 흐렸어요. 그냥 달랐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사에서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수용소 깊은 곳에 살아있다면 왜 저에게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용소 안쪽 구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알아내려 했어요. 오래된 수감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구역에 대해 아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안에 일반 수감자들이 모르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것, 그곳은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는 것, 가리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다는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것일까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하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일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저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수감자가 그 구역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감시가 삼엄했고 경계선을 넘으면 즉결 처분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저는 무력했습니다. 15이 되어가는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 갱도에 들어가 바위를 깨고 옥수수 죽을 마시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밤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옥 언니가 어느 날 다시 찾아왔어요.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잡더니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말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뭐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준비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안쪽 구역에서 단순히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역할이냐고 물었지만 언니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어머니가 다른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감자인데 어떻게 다른 수감자를 관리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갱도에서 하루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막사에 들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간수 2명이 서 있었어요.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간수들은 저를 수용소 중앙에 있는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콘크리트 벽으로 된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천장에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 철제 의자가 놓여 있었죠. 앉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자 손목이 뒤로 묶였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얼굴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뺨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눈앞에 불꽃이 튀었죠. 보이부 장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웃음이 아니라 조소였죠. 반혁명 선동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반혁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선동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혐의라는 것은 사실 여부와 무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바깥 세상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느냐.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대답에 관심이 없었죠. 질문이 끝나면 매질이 시작되었고 매질이 끝나면 다시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물도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잠이 들면 찬물을 끼얹어 깨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 장교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발장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고발한 것이었죠.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장교가 손으로 가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장교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를 고발했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나흘째 장교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공개처형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반혁명 선동죄로 공개처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죠. 15살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 처형장에서 기둥에 묶인 2사람을 보았지만 그것이 제 앞에 닥칠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었고 문에는 작은 슬롯 하나만 뚫려 있었어요. 빛이라고는 그 슬롯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뿐이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추웠어요. 몸도 마음도 전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실이 천천히 스며들어 왔어요. 처형장의 나무 기둥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밧줄의 감촉이 손목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총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수용소 어딘가에 있다는 것,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고발했다는 장교의 말. 생각이 거기에 닿을 때마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갱도에서 자신의 물을 건네주던 어머니, 밤마다 등을 안아주던 어머니가 저를 죽음으로 보낼 리가 없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요. 그것마저 무너지면 저는 내일 아침을 기다릴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방의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1시간이 지난 건지 10시간이 지난 건지 알 수 없었죠.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움이 몸 전체로 퍼져갔고 이를 악물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처형장이 보였고 눈을 뜨면 어둠뿐이었어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순찰하는 간수의 발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마다 간수가 복도를 오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제 독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슬롯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직사각형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 아래쪽이 보였습니다. 입과 턱만 보였어요. 조용히 해라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간수였죠. 하지만 신문실에서 저를 때리던 간수들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듯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저는 벽에 기댄 채 슬롯을 바라보았습니다. 간수가 말을 이었어요. 내일 처형장에 서게 되면 총소리가 울리는 순간 눈을 감고 쓰러져라.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총소리가 울리면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총에 맞으면 쓰러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간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맞기 전에 쓰러져라. 총소리와 동시에 맞기 전에 쓰러져라.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마라. 숨소리도 내지 마라. 죽은 것처럼 있어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물으려 했지만 간수가 먼저 말을 끊었어요. 이유를 묻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내 어머니가 보냈다 라는 말이었죠.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어머니가 보냈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머니가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저를 살리기 위해 이간수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간수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 수감자가 간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간수의 얼굴이 슬롯에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굶주림이 만들어낸 환청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슬롯이 열렸던 것은 분명했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잠깐 들어왔던 것도 느꼈습니다. 총소리와 동시에 쓰러져라. 맞기 전에 쓰러져라. 죽은 것처럼 있어라. 이 말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내일 처형장에서 저는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총에 맞은 척, 죽은 척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총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총알이 빗나간다는 보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빗나가도록 되어 있는 걸까요?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내일 아침 처형장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라는 것이었죠. 이 간수의 말을 믿고 쓰러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죽거나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어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어요.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갱도에서 물을 건네주던 손, 밤마다 등을 안아주던 온기, 그리고 내 어머니가 보냈다는 간수의 말. 만약 살아남을 수 있다면, 만약 정말로 살아남는다면 그때 어머니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찾아서 물어보겠다고.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저를 두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간수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는지를 말이에요. 날이 밝았습니다. 독방 문이 열렸어요. 두 명의 간수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햇빛이 들어오는 출구가 보였어요.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며칠간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빛 너머에 처형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수감자 전원이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들 사이를 지나 걸어갔습니다. 맨발이 얼어붙은 흙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움이 발끝에서 시작되어 무릎까지 올라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처형장 중앙에 서 있는 나무 기둥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둥 앞에 세워졌습니다. 밧줄로 손목과 몸통을 묶었어요.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린 상태였죠. 눈앞에 총을 든 군인 6명이 줄지어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수감자들의 얼굴이 빽빽하게 보였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몇몇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무언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목을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반혁명 선동, 체제 전복 기도, 인민의 적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졌죠. 그 단어들이 공중에 흩어지는 동안 저는 간수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와 동시에 쓰러져라. 맞기 전에 쓰러져라. 죽은 것처럼 있어라. 이 세 문장이 머릿속에서 북소리처럼 반복되었어요. 낭독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죠.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멍 6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그 구멍 속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온몸이 떨렸지만 기둥에 묶여 있어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죠. 그 어둠 속에서 온갖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령의 집, 부엌에서 감자를 삶던 어머니,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던 오후, 그 모든 것이 먼 세상의 일처럼 아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15해가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 발이 동시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귀를 뚫고 뇌를 관통했습니다.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와 동시에 온몸에 힘을 빼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밧줄에 매달린 채 축 늘어졌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 들릴 것 같았죠. 제발 들리지 말라고, 제발 심장아 조용히 해라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총알은 저를 맞추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 순간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나간 건지 처음부터 빗나가도록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저는 밧줄에 매달린 채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모든 근육에 힘을 빼고 시체를 연기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몇 분이었을 수도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밧줄이 풀렸어요.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닿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은 채 죽은 척을 계속했어요. 누군가가 제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딘가로 실려갔어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극도의 긴장과 며칠간의 굶주림과 공포가 몸을 지배했고 저는 진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누군가의 손이 제 몸을 내려놓는 감촉이었어요. 차갑고 울퉁불퉁한 바닥이었습니다. 흙이 아니었어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한 번에 깨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파도가 밀려오듯 의식이 왔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처음 느낀 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온몸에 퍼져 있는 차가움이었어요. 그 다음은 딱딱함이었죠. 등 아래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이 척추를 눌렀어요. 그리고 냄새가 있었습니다. 축축한 돌과 흙, 그리고 알 수 없는 쇠 냄새가 섞인 것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을 뜬 것인지 감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손으로 눈을 만져보았어요.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눈이 먼 건지 아니면 이곳에 빛이 전혀 없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주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며칠간의 신문과 굶주림과 공포가 남긴 흔적이었죠. 그래도 억지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주변으로 손을 뻗어보았어요. 왼쪽에 바위벽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표면이었어요. 오른쪽도 바위였죠. 위로 손을 올리니 천장이 낮았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형장에서 총소리를 듣고 쓰러진 후 의식을 잃은 것까지는 기억났어요. 그 이후가 공백이었죠. 누군가 저를 이곳으로 옮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간수의 말대로 된 것이었을까요? 살아남은 것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였죠.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곡괭이 소리였어요. 탄광이었습니다. 저는 탄광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수용소의 탄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 일하던 갱도와는 달랐어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좁았으며 빛이 전혀 없었죠. 순옥 언니가 말했던 수용소 안쪽 깊은 곳의 구역이 여기인 걸까요? 일반 수감자들이 갈 수 없는 곳, 들어간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는 곳이라는 그 구역 말이에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빛이 하나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황색 랜턴의 빛이 바위벽을 타고 흔들리며 가까워졌죠. 저는 본능적으로 벽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는 건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구원인지 또 다른 지옥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랜턴을 든 사람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자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짧게 자른 머리, 수감자의 회색 옷보다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제 앞에 멈추었습니다. 랜턴을 높이 들어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빛이 눈에 들어와 찌르는 듯이 아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빛 너머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아니, 알아보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얼굴은 제가 매일 밤 떠올리던 얼굴이었습니다. 3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 달 전까지 제 옆에서 등을 안아주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병사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 밤마다 울었던 사람이었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어요.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되지 못했죠.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눈물도 안도의 미소도 달려와 안아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랜턴을 든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차분하게요. 마치 예정된 일이 예정대로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지만 어조는 제가 알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감싸져 있는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서는데 성공했어요. 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와라 하고요. 설명도 포옹도 울음도 없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랜턴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안도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갱도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발밑은 미끄러웠죠. 어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랜턴을 앞으로 비추며 묵묵히 걸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걸은 후 조금 넓은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천장이 높아졌고 랜턴 여러 개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주황색 빛이 공간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 아니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거나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모두 깡마르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수용소 위에서 보던 수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눈에는 위의 수감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념을 넘어선 무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작업 배분이었어요. 누구는 갱도 깊은 쪽, 누구는 환기구 정비, 누구는 운반 작업이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순옥 언니가 말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자 공간에 어머니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벽 쪽으로 가더니 바위 틈에 숨겨둔 무언가를 꺼냈어요. 옥수수 떡 2개와 물이 담긴 양철 컵이었습니다. 먹어라 하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며칠을 굶은 상태였기에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비밀 탄광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소 아래 깊은 곳에 있는 탄광으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곳에서 캐낸 광물은 외화벌이에 쓰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류상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위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들이 이곳으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서, 너도 이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죽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제가 살아있다는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처형장에서 총살된 소녀, 그것이 저의 공식적인 최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병사에 갔을 때 이곳 관리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곳 사람들을 관리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인민반장 경력이 있는 어머니에게 제안이 왔다고 했죠. 수락하면 살 수 있고 거부하면 죽는다는 조건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기 위해 수락했다고 말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면 간수를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수용소 측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대답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장교가 말했던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발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랜턴의 불꽃이 흔들리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였다. 2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2글자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고발했다고요. 반혁명 선동이라는 거짓 혐의를 씌워 저를 처형장에 세운 것이 어머니였다고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떡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본 어머니의 감정이었어요. 왜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폭발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갱도에서 물을 건네주던 손, 밤마다 등을 안아주던 온기, 병사로 가기 전까지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가 바로 그 어머니가 저를 죽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없이 준비하고 되뇌었던 말을 하듯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곳에 오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 탄광은 사람을 계속 필요로 하는 곳이었어요. 노동의 강도가 극심하여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나갔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위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계속 내려왔죠. 어머니는 관리 역할을 맡으면서 이 구조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한 가지 권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어머니는 위에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간수를 통해 전해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용소의 겨울은 해마다 더 혹독해졌고 수감자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늘어났어요. 어머니는 제가 위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15살 소녀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곳으로 데려오려면 위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처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이곳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반혁명 선동이라는 혐의를 씌웠다고 했습니다. 거짓 고발장을 작성했고 간수를 통해 보위부에 전달했어요. 처형이 확정되자 어머니는 총을 쏘는 군인에게도 손을 썼다고 했습니다. 빗나가도록 쏘라고 그리고 독방에 간수를 보내 제가 쓰러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발도 처형도 총알이 빗나간 것도 이 지하 탄광으로 내려온 것도 전부 어머니가 짜놓은 것이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이지만 위보다는 살 확률이 높다고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었죠. 위에서 죽느니 아래에서 살리겠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찾은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어요. 가슴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처형장에서 기둥에 묶여 총구를 바라보던 그 공포를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문실에서 매를 맞으며 며칠을 버텼던 그 고통을 어머니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독방에서 내일이면 죽는다는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을 어머니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공포와 고통과 절망은 진짜였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총에 맞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진짜로 죽었더라면 이 사실을 알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고발했다는 것, 처형이 연극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지하 감옥이 어머니가 마련한 새, 우리라는 것을 모른 채 죽었더라면 적어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잔인했어요. 그 손이 고발장을 쓴 손이었고 그 손이 간수에게 지시를 내린 손이었으며 그 손이 저를 처형장에 세운 손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곳의 차가운 바위벽이 제 울음소리를 흡수했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배신, 그것을 용서해야 하는지 원망해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5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아니, 어떤 나이에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비밀 탄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지옥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잔혹했죠.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는지 지는지 알 수 없었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갱도의 어둠과 랜턴의 주황빛, 곡괭이 소리와 기침 소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가 음식을 건네면 받기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죠. 처형장에서 느꼈던 공포가 매일 밤 꿈으로 찾아왔고 꿈에서 깰 때마다 그 공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할당량을 채우고 죽 한 그릇을 받아 마시고 바위 바닥에 누워 잠이 드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죠. 가끔 누군가가 쓰러지면 시체를 갱도 깊은 곳으로 옮겼고 며칠 후 위에서 새로운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끝없는 순환이었어요. 죽음과 보충이 반복되는 기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갱도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숨막혀서 조금이라도 멀리 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작업이 끝나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랜턴 하나를 들고 갱도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갱도는 거미줄처럼 여러 갈래로 뻗어 있었어요. 어떤 곳은 막혀 있었고 어떤 곳은 물이 고여 지나갈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걷는 것만이 제가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갱도 깊은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갈래길로 접어들었어요. 좁았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죠. 랜턴을 앞으로 비추며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바람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지금까지 탄광 안에서 바람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공기가 정체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있었어요. 차갑고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오는 방향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갱도가 좁아지다가 벽에 구멍이 하나 보였어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환기구였어요. 탄광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랜턴을 구멍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빛이 안으로 쭉 뻗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정말 아주 멀리서 회색빛이 보였습니다. 랜턴의 빛이 아니었어요. 자연광이었습니다. 바깥의 빛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어요. 이 환기구를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죠. 두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산속일까요? 강가일까요? 밖으로 나간다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모든 질문보다 하나의 사실이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환기구의 끝에서 보았던 그 회색빛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환기구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중간에 막힌 곳은 없는지,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두만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오기 전 학교에서 지리를 배운 적이 있었고 회령이 두만강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원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이 어둠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되는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기로 결심한 것은 환기구를 발견하고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2번 더 환기구를 확인했어요. 구멍 안으로 상체를 넣어 최대한 깊이 들어가 보았죠. 중간에 막힌 곳은 없었습니다. 좁았지만 기어서 지나갈 수 있는 너비였어요. 끝에서 보이는 빛은 분명히 바깥의 빛이었습니다. 거리는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기어서 1~2시간이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갱도 한쪽에서 다음날 작업 배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니를 찾아간 것은 이곳에 온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어요. 랜턴 불꽃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친 눈이었어요. 환기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치, 크기, 바깥의 빛이 보인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기구의 존재를, 바깥으로 통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나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곳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고 말했어요. 관리자가 사라지면 위에서 조사가 들어오고 조사가 들어오면 이곳의 존재가 문제가 되며 문제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곳 사람들을 전부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이 어머니 한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기구는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크기라고 20명이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발각될 것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몸 상태가 심각하여 환기구를 통과할 체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만이라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와 저 둘만이라도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말했어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원망과 분노와 사랑과 슬픔이 뒤엉켜 분리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어요. 예전과 같은 온기였습니다. 갱도에서 등을 안아주던 그 온기, 회령의 집에서 이불을 덮어주던 그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라고 말했어요. 너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바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어요. 안에 옥수수 떡 몇 개와 물이 든 작은 용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기구를 빠져나가면 산속일 것이라고 했어요. 북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라고, 두만강은 좁은 곳을 찾아 건너라고, 중국에 도착하면 사람들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당부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더 좋은 어머니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너를 이런 곳에 데려온 것, 처형장에 세운 것, 모든 것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랜턴을 들고 일어섰어요. 환기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니가 어둠 속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랜턴 빛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어머니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환기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환기구 안은 상상 이상으로 좁았습니다. 양쪽 팔꿈치가 바위벽에 닿았고 머리 위 천장은 등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기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랜턴을 앞에 놓고 밀면서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팔과 무릎을 긁었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울렸어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뒤를 돌아보면 되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어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인 것 같기도 3시간인 것 같기도 했죠. 중간에 환기구가 위로 꺾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였어요. 벽의 틈새에 손가락과 발끝을 걸치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팔에 힘이 풀릴 때마다 아래로 미끄러졌고 미끄러질 때마다 다시 올라갔어요. 포기하면 어머니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직 구간을 넘어서자 다시 수평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랜턴의 빛이 아니었어요. 회색 빛이었습니다. 새벽의 빛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빠르게 기어갔어요. 팔과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빛을 향해 기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환기구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구멍 밖으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산의 공기였습니다. 나무와 흙과 이슬의 냄새가 섞인 공기였어요. 얼마 만인지 모를 바깥의 공기였습니다. 구멍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산비탈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아래로 계곡이 보였죠.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몸을 밀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풀밭 위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풀잎이 볼에 닿았고 이슬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얼마 만에 보는 하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이 아직 남아 있었고 달이 산등성이 위에 걸려 있었어요. 그 하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동쪽으로 향했어요.
산속을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넣어준 옥수수 떡을 하나 꺼내 걸으면서 먹었습니다. 입안에 단맛이 퍼졌어요.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며칠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걸었어요. 두만강에 도착한 것은 사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강은 좁은 곳을 찾아 건넜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드는 차가움이었지만 수용소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달랐어요. 이것은 자유를 향한 차가움이었기 때문이었죠.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흙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후의 여정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살고 브로커를 만나고 제3국을 거치는 긴 여정이었어요. 몇 번이나 잡힐 뻔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살아남아서 언젠가 어머니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탄광의 어둠이 찾아왔어요. 총소리가 귓속에서 울렸고 처형장의 나무 기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꿈에서 매번 다른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웃고 있을 때도 울고 있을 때도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밀 탄광이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곳이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이들이었죠. 어머니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머니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북쪽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끝,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을 향해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하늘도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을 어머니는 볼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이 매일 가슴을 찢었습니다. 용서했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죽음으로 보내서 살렸고 지옥에 가두어서 구했으며 배신해서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 그 약속만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갈게요. 반드시요.